자, 다음으로 건식식각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식식각 공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습식식각 공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가 식각하고자 하는 물질, 뭐 실리콘 산화막이라든지 실리콘 지라막 또는 금속, 실리콘 같은 물질들을 습식식각을 진행할 경우에 등방성 식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때 등방성 식각은 수직 방향으로 식각되는 속도와 수평 방향으로 식각되는 속도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다고 했고, AF라는 파라미터, Degree of Anisotropy 파라미터로 표현을 하자면 AF가 1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때 AF는 B분의 D로 표기가 되어 있고, B는 수평 방향, 식각 깊이라고 보시면 되고, D는 수직 방향, 식각 깊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식 식각에서는 AF가 1인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얻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이렇게 패턴을 형성이 되길 원하는데 직벽적으로,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식각이 일어나서 언더컷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 사이즈보다 지금 더 큰 패턴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습식 식각 공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점점 소자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패턴의 사이즈도 줄어들게 되고 식각해야 되는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자, 패턴 사이즈가 컸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뭐 나노 단위의 패턴 사이즈로 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게 돼서 건식 식각 공정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건식 식각 공정은 비등방성 식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식각 프로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애칭 조건, 그러니까 식각 조건을 잘 조절하면 등방성 식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측벽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건식 식각 방법이고요. 자, 이상적인 경우에는 비등방성 식각, 즉 AF가 무한대, 즉 수평 방향으로는 식각이 일어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만 식각이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습식 식각 패턴이 습식식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미세 패턴 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식 식각은 주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보조 식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건식 식각을 플라즈마 식각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다음으로 건식 식각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식 식각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식각 프로필이 비등방성이라는 겁니다. 자, 비등방성이라는 얘기는 한쪽 방향으로는 식각이 잘 되고 다른 방향으로는 식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수직 방향으로는 식각이 잘 이루어지고 수평 방향으로는 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패턴 사이즈를 그대로 전사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미세한 패턴을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장점으로 언급이 돼 있죠. 식각 프로필이 비등방성이다. 그리고 우수한 CD 제어라고 돼 있죠. 여기서 CD는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고요. 반도체 공정 같은 걸 할 때 이 CD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회로 설계나 소자를 설계했을 때 그 디자인에서 가장 작은 최소 선폭을 CD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CD를 제어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패턴을 형성한 대로 그대로 식각을 해줘서 전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CD 제어가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식 식각의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은 측벽 프로필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식각 파라미터를 얘기할 때 초반부에 측벽 프로필을 얘기하면서 건식 식각은 다양한 형태의 측벽 프로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등방성 식각뿐만 아니라 등방성 식각, 그리고 테이퍼 형식, 그리고 트렌치 형식, 다양한 식각 프로필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공정 레시피나 이런 걸 조절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비교적 습식 식각에 비해서 이 모양을 제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는 강강제 손실이 적고 부착력 문제가 없다는 부분인데요. 자, 강강제는 습식 식각에서 용액에 담궈서 식각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착력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끓이는 습식 식각 공정을 할 경우에는 이 강강제가 훨씬 더 빨리 녹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반면에 이 드라이어칭, 즉 건식 식각은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착력 문제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강강제 손실도 우리가 공정 레시피를 잘 조절하면 충분히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 언급된 것은 유니포미티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웨이퍼에서 웨이퍼 사이의 식각 균일도 그리고 랏 투 랏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초반부에 제가 유니포미티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었죠. 한 랏에 웨이퍼가 25장이 있다고 했고 이 25장의 웨이퍼에서 웨이퍼와 웨이퍼 사이의 식각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웨이퍼 안에서 소자별로 위치별로 차이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니포미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점도 이렇게 웨이퍼 내에서 위치간 식각 그리고 랏이라는 거는 25장 웨이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웨이퍼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습식 식각은 아까 말했듯이 농도 그리고 교반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게 용액 내에서 리액턴트가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건식 식각에 비해서 습식 식각이 이런 거를 조절하기가 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건식 식각이 습식 식각보다 유니포미티가 좀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사용과 처리에 적은 화학적 비용이 든다는 얘기는 자,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식각을 하고 식각 부산물이 나오면 이거 자체를 그냥 모아서 버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화학적인 처리를 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용액을 쓰는 습식 식각보다는 이게 처리하는 게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되겠죠. 왜냐하면 용액을 사용하면 이 용액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용기라든지 염기용기 이런 걸 분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처리를 해야겠죠. 반면에 이 건식 식각 장비는 식각을 하고 나서 공기 중으로 진공으로 부산물을 빼내서 다른 데 모아놓고 처리를 해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사용과 처리의 비용이 훨씬 적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건식 식각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플라즈마 식각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즈마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즈마는 여기 정리가 있죠. 동일한 수의 양전하와 음전하 그리고 이온화되지 않은 분자들로 구성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얼음이라는 고체가 있습니다. 이 얼음이라는 고체에 에너지를 가해주면,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액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물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를 추가로 더 가해주면 기체 상태가 되고 이걸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더 가해주면 이 기체인 상태의 분자들이 양전하 그리고 음전하 이온화되지 않은 분자들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온화된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전하도 있고 중성자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식 식각을 한다는 것은 이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이온화된 가스를 이용해서 식각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플라즈마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스에다가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건 이제 가스 분자 결합을 깬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죠. 일렉트릭 필드가 가스에 가해지게 되면 이온화되고 플라즈마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기체 상태에서 있는 분자들의 충분히 큰 에너지, 쉽게 말하면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전기장을 크게 가해주면 자유전자가 전기장으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얻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분자에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이 가스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온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전화 그리고 음전화 그 외에 이온화되지 않는 중성자 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시 처음부터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유전자는 또 전기장으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얻고 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또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이온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플라즈마 안에는 전자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존재하겠죠. 양전하를 띠는 어떤 분자가 존재할 거고 중성자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식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냐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식 식각에서 플라즈마의 정자 농도는 10의 9승에서 10의 12승 정도의 밀도를 나타내죠. 단위는 큐빅 센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스 분자의 농도는 전자의 농도보다 10의 4승에서 10의 7승배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가스 분자의 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성자랑 그 다음에 양성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플라즈마 식각, 즉 건식 식각에서 식각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전자가 아니고 중성자 또는 양성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중성자보다는 양성자가 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 또 용어가 나와 있네요. 정의가 이제 50에서 100도씨의 평균 가스 온도를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형성시키면 이 플라즈마 온도가 평균 50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공정은 뭐 이 정도 온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건식 식각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간단하게 건식 식각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웨이퍼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식각하고자 하는 필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스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에너지를 가해줘서 이거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말했듯이 양전하와 전자 그리고 중성자의 어떤 이온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것들을 에천트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식각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자랑 양성자랑 중성자가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에천트 물질이 필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디퓨전 과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흡착을 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결국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떼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분해할 수 있는 어떤 부산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가스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빠져나가는 게 전체 드라이 에칭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에칭 공정, 플라즈마 공정 중에 인덕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정에서는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서페이스, 그러니까 직각하고자 하는 물질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요 아래쪽에서 바이어스를 가해줘서 그 식각하는 물질들을 잡아 당겨줍니다. 정기적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각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중에 양전하가 대부분 식각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디퓨전에 의해서 표면으로 이 식각
하는 물질들이 이동을 해서 식각을 시킨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방금 말한 거는 실제 이제 장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식 식각 메커니즘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두 가지가 기본적인 형태의 식각 방법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식각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식각 메커니즘은 케미칼 애칭입니다. 즉 아까 말했듯이 양이온의 식각 물질이 표면에 이동을 해서 이 표면에 있는 필름에 있는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식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케미칼 애칭 화학적 식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레디칼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해서 바이 프로덕트로 어떤 부산물을 내놓고 이렇게 식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식각 메커니즘이 또 있는데 피지컬 애칭입니다. 피지컬 애칭은 자, 리액티브 플러스의 이온을 표면에 충돌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가스 물질 또는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이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여기에 전개를 걸어줘서 표면으로 당겨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리적으로 충돌시켜서 식각하는 방법이 물리적 식각 방법이고, 실제로 플라즈마 식각, 즉 건식 식각 내에서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주요한 메커니즘은 케미칼 애칭이겠죠. 이 피지컬 애칭은 실제로 식각을 많이 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측벽을 비등방성 식각을 만들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애칭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플라즈마 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습식 식각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활용이 되는 걸까요? 케미칼 애칭만 활용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케미칼 애칭을 보시면 방향이 여러 군데로 가게 돼 있죠. 반면에 피지컬 애칭은 이렇게 수직하게 가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라즈마 식각을 할 때 케미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양이온들을 바이어스 아래쪽에서 바이어스를 가해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당기면 이렇게 어니스트로픽하게 애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등방성 식각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측벽 프로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식 식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가스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압력 그리고 아래쪽에서 가해주는 바이어스 파워 등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식각 프로필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각각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의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물리적 방법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이온이 높은 속도로 표면과 충돌해서 식각이 일어나는 거고, 음이온은 기판 표면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식각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특징은 비등방석 식각 프로필. 당연히 물리적으로 아래로 충돌을 시켜서 식각을 하기 때문에 비등방성 식각 프로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식각 선택도가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죠. 물리적으로 충돌시키니까 물질에 따라서 다른 식각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죠. 필름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화학적인 방법은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레디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이죠. 이게 표면과 화학적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 휘발성 부산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식각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각 선택도도 높고요. 반면에 충돌 손상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이렇게 가속시켜서 충돌시켜서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식각 프로필은 등방성 식각 프로필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화학적, 물리적 식각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충돌 손상을 완화하며
비등방성 시각 프로필, 높은 선택도를 제공하는 방법이 건식 시각 방법입니다. 건식 시각 방법은 또 리액티브 이온 애칭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RIE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오면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플라즈마의 화학적 시각과 물리적 시각이 모두 결합된 시각 공정을 리액티브 이온 애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식 시각에서 중요한 기술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다이아고나스틱 기술과 엔드포인트 컨트롤 기술인데요. 자, 먼저 플라즈마 다이아고나스틱부터 알아보죠. 다이아고나스틱은 진단이라는 얘기고요. 자,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가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종류에 따라서 적외선에서 자외선까지 다양한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됩니다. 플라즈마를 만들었을 때 가스 종류에 따라서 다른 파장에서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옵티컬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을 하면 어떤 파장에서 빛의 인텐시티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 아까 앞에서 제가 플라즈마는 다양한 가스로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가스 종류에 따라서 빛이 나오는 파장이 다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가스 플라즈마는 이러한 빛이 나온다. 이러한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OES 장비를 이용해서 시각하는 동안 이 파장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스가 시각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뉴트럴 리액티브 스페이스나 이온 그 외에도 시각하고 나오는 부산물 등이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각가스를 넣어주고 플라즈마를 만들면 그 해당하는 플라즈마의 인텐시티가 정해진 파장에서 뜨겠죠. 이 상태에서 시각이 진행되면 시각되는 동안 부산물이 발생하고 이 부산물에 해당하는 또 파장이 뜰 겁니다. 그래서 그 파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이 필름이, 만약 우리가 필름에 시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필름이 시각이 다 되는 순간 다른 물질과 시각을 하면서 다른 종류의 부산물을 내놓겠죠. 그러면 이 원래 존재하던 파장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파장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변화를 관찰해서 우리가 기존의 필름이 다 시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플라즈마 다이아고나스틱 기술이고, 엔드포인트 컨트롤은 우리가 이 OES 기술을 통해서 아까 부산물 종류라든지 가스 종류를 관찰하다가 변하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이 변하는 포인트를 찾음으로써 기존의 필름이 다 시각이 됐구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식 시각이 습식 시각에 비해서 시각 선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필름이 이제 적절하게 시각이 다 됐을 때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OES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플라즈마 다이아고나스틱을 수행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엔드포인트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장의 빛이 뜨는 순간 시각을 멈추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건식 시각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건식 시각을 진행할 때는 시각을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버해치를 진행을 합니다. 오버해치라는 건 뭔지 얘기했죠. 우리가 목표하는 타겟 두께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시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OES 장비를 통해 가지고 엔드포인트 컨트롤을 하긴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파장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너무 약해서 못 인식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각을 보통 10에서 15% 정도 더 주고 오버해치를 10에서 15% 더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00나노를 시각 타겟으로 잡았다면 10%면 10나노죠. 그래서 110나노를 시각하는 걸 타겟으로 시각 공정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해칭을 많이 수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엔드포인트 컨트롤과 플라즈마 다이아고나스틱이 굉장히 정확하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그 목표하는 물질이 시각이 다 되면 시각 공정을 멈출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의 물질이 손실되는 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는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학교나 이런 데서 활용할 때는
이러한 장비를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버헤치를 통해서 시각을 진행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버헤치를 진행을 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피크 뜨는 포인트가 있고 시간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시간에서 뭐 10%만 더 시각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각을 진행하는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서 시각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액티브 플라즈마 에칭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액티브 플라즈마 에칭 테크닉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시각이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시각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IC 산업에서 처음으로 이 리액티브 플라즈마 에칭이 사용된 건 강강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애셔라는 장비를 통해서 강강제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사용을 처음 한 거고, 이후에 이제 미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플라즈마 에칭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시각 반응기, 즉 플라즈마 에칭 장비는 진공 챔버가 필요하고 진공 시스템, 펌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압력 센서, 챔버 내 압력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파워 서플라이, 제너레이터, 이건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플로우 컨트롤 유닛은 우리가 가스를 흘려주면서 전기장을 가해줘서 플라즈마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가스를 미세하게 흘려주는 양을 조절하는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웨이퍼를 놓는 척, 웨이퍼를 놓는 것을 척이라고 하는데 이 척에 바이어스를 가해주는 추가적인 유닛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에칭 장비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시각 장비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디자인되고 있고 플라즈마 생성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이 있는 게 물리적 시각과 화학적 시각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압력, 전극 구성과 형태, 소스 빈도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측벽 프로필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력이랑 그 다음에 전극은 이제 여기 척의 전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아니면 측벽의 전극을 어떻게 구성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우리가 측벽 프로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에칭 장비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플라즈마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플라즈마 시각 장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두 가지가 나타나 있고요. 자, 보면 첫 번째가 캐패시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시각 장비고요. 두 번째가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장비입니다. 자, 먼저 CCP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CCP 장비는 플라즈마가 파워가 공급되는 전극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형태를 봐도 챔버가 있고요. 여기 아마 웨이퍼가 놓이게 될 거고, 이 상태에서 RF 전원이 이 전극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전극은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가스 인렛을 통해서 우리가 가스를 흘려주고 이쪽으로 가스를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스를 흘려주면서 RF 파워를 인가를 하면 이 전극에 RF 파워가 전달이 되고, 이 전극 표면에 분포된 이제 전하들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기체가 플라즈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라고 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쪽 웨이퍼가 붙어있는 부분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한 파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플라즈마와 맞닿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시각은 DC 셀프 바이어스에 의해 시각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그라운드만 잡아놨기 때문에 어떤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플라즈마가 생성이 됐을 때, 자, 피지컬 애칭을 위해서는 양이온이 요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은 셀프로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셀프로 형성되는 원리를
뭐 플라즈마 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표면에서 지금 플라즈마가 없는 빈 공간이 있죠. 여기에 전압차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여기 생기는 원리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여기서 하진 않고요. 어쨌든 플라즈마에 있는 양성자 이온과 전자들이 어떻게 잘 RF에 따라서 잘 이동을 하면서 어떤 전이차를 만들어서 셀프 바이어스를 만들고 여기에 있는 플라즈마들이 이렇게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돼서 식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CP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ICP 방식은 보면 챔버 바깥에 코일이나 안테나를 이렇게 감아줘서 전기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키로이오프의 왼손 법칙인가요? 그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전기장이 변하면 전개가 변하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을 변화시켜서 내부에 전개 변화를 일으키고 이 전개 변화에 의해서 에너지를 기체 가스에다 전달해주고 이온화된 가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에 플라즈마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위에 거랑 또 차이점이 지금 RF 파워를 이 코일에다가 가해준 거에 더해가지고 여기 웨이퍼가 놓이는 척에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통해서 물리적 애칭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플라즈마 내에서 양성자 이온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식각을 진행하는 게 ICP 방식이고요. 보면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한 전극이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는 코일을 감아줘서 전기장을 변화시키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그 내부에 있는 전개가 변하도록 만들어줘서 플라즈마를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판에 따로 바이어스를 가해주는 장치를 가해줘서 우리가 이걸 조절해서 물리적 식각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 CCP 방식은 우리가 셀프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밑에 ICP 방식은 RF 바이어스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플라즈마 애칭 장비는 ICP 장비가 되겠고요. 이 ICP 장비가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아마 이거겠죠. RF 바이어스를 척에 가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플라즈마를 형성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극이 플라즈마에 닿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덕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애칭 장비에서 이제 애칭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RF 프리퀀시랑 RF 파워, DC 바이어스, 일렉트리컬 사이즈라고 이제 나타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장비를 활용할 때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F 프리퀀시는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 공정을 하는 엔지니어가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렉트리컬 사이즈도 장비를 설계할 때나 건드릴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식각 공정을 진행할 때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RF 파워랑 DC 바이어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RF 파워는 간단하게 말하면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플라즈마 내의 이온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라즈마 유도 손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즈마 식각을 하고 나서 식각된 표면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DC 바이어스는 증가를 하고요. 자, 같은 DC 바이어스를 인가해주고 있더라도 이 RF 파워를 키우면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가해지는 DC 바이어스는 좀 더 크게 인가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표시가 된 거고요. 이 DC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에치 레이트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그 식각에 참여하는 이온들을 당겨주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식각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반대로 식각 선택도는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물리적 애칭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DC 바이어스를 크게 가해준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피지컬 애칭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RF 파워를 낮추면 이온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러면 플라즈마 유도 손상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DC 바이어스도 감소를 하고요. H 레이트도 감소하고 셀렉티비티는 증가하죠. 그리고 피지컬 해칭은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 DC 바이어스와 셀렉티비티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DC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건드리면 DC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증가를 시키면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DC 바이어스는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다음 H 레이트도 증가하고 셀렉티비티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피지컬 해칭도 증가를 할 거고요. 반면에 DC 바이어스를 낮추면 이온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요. 전달된 에너지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DC 바이어스 감소하고 H 레이트 감소하고 셀렉티비티는 증가하고 피지컬 해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CP 해칭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DC 바이어스를 조절해서 우리가 피지컬 해칭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벽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시각 속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미세 패턴을 형성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우리가 피지컬 해칭을 좀 더 크게 키우면 상대적으로 미세 패턴을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 ICP 해칭 장비가 지금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학생들은 이 RF 프리퀀시랑 뭐 일렉트리컬 사이즈 관련해서 변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시각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가스가 필요한 이유는 자, RI 공정에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시각을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가스를 흘려주고 여기에 에너지를 가해줘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다고 했죠. 결국에는 이 가스 종류에 따라서 시각하는 타겟 물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시각을 하기 때문에 시각 가스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물질, 즉 시각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잘 선정을 해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가스 계열로 시각 가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루라이드계, 그리고 클로린계, 그리고 브로민계가 있고요. 여기서 플루라이드계는 이렇게 CF4, C2F6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카본이랑 플루라이드가 엮여 있는 가스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소가 들어가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외에 뭐 NF3, SF6 같은 가스가 있고요. 이 플로린계는 주로 이제 실리콘 물질을 식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SiO2 같은 산화막을 식각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SiO2 산화막을 사용을 할 때 여기 가운데 보이는 수소기가 들어가 있는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걸 사용하면 실리콘과 SiO2의 식각 선택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SiO2를 식각하면서 실리콘을 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수소 계열이 들어간 가스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합에 따라서 식각 속도나 식각 선택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조사해서 분석해서 이제 식각가스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로린계는 주로 이제 메탈 물질을 식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식각할 때 이제 메탈 물질은 주로 이제 클로린계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Cl2 가스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O2 가스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O2 가스를 넣어주는 거는 이제 식각을 할 때 금속 물질의 표면을 산화시키고 그 산화된 거를 식각하기 위해서 O2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O2를 넣어주는 경우는 SiO2와 선택비를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식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스를 쓰면 된다라는 걸 많이 알고요. 그 다음 BCl3 가스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 BCl3 가스를 넣게 되면 또 SiO2나 다른 물질과의 식각 선택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이 브로민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각을 할 때 측벽에 폴리머를 형성합니다. 뭐 폴리머를 형성해서 안 좋은 특성을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트렌치 같은 거를 팔 때는 측벽에 이런 폴리머를 쌓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완전 수직한 형태로 식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리 드라이 에칭이라도 이런 식으로 식각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쪽 면적이 계속 플라즈마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깎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브로민계 가스를 쓰면 이런데 이제 폴리머가 증착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수직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로 단일 가스를 이용한 식각 공정은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스를 섞어서 이제 식각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섞어서 진행하는 이유는 선택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곤 가스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아르곤 가스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N2도 불활성 기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애칭을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N2는 피지컬 애칭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단지 N2는 이제 선택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르곤은 완전히 피지컬 애칭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들이 나와 있죠. 식각하고자 하는 물질이나 종류, 그리고 쉐입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가스들을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자기가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가스를 선정하고 식각 테스트를 해서 경험상으로 레시피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스들로 식각이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간단하게 식각 장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뭐 복잡한 식각 장비는 아니고 좀 오래된 장비인데 ICP-RI 장비고요. 여기가 메인 챔버고요. 여기에 이제 웨이퍼가 로딩이 되는 거고, 요게 로드락이라는 챔버입니다. 요 로드락이라는 챔버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원래 챔버에다가 웨이퍼를 넣고 진공을 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챔버 자체가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챔버는 진공을 계속 유지해 놓고 이 로드락에서만 웨이퍼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진공을 빼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 로드락이라는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웨이퍼를 로딩을 하면 로봇 아미 웨이퍼를 여기에 챔버에다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메인 컨트롤러가 있고요. 펌프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에, 팹에 이제 지하에 연결시켜서 활용을 하고, 여기 지금 가스 라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MFC라는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로 가스 유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칠러라고 해서 식각을 진행하는 동안 웨이퍼를 놓는 척이 가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스를 가해줘서 계속 물리적으로 충돌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온도를 너무 높아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이 칠러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요거에 물을 돌려줘서 밑에 척을 쿨링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류로 ICP-RI가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한 개의 챔버만 있는 거고, 보통은 챔버가 막 3, 4개씩 있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장비 크기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회사에서는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추가적으로 건식 식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애셔라고 하는 건데, 강강제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드라이 에칭 건식 식각 기술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RI 공정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던 게 이 PR을 지우는, 즉 포토레지스트를 지우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식각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포토레지스트는 주로 폴리머 계열, 카본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패터닝을 형성해서 리소그래피로 패터닝을 형성하고 그다음 식각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PR들이 있죠. 이 PR들은 기본적으로 건식 식각 전에 습식 식각으로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습식 식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SPM이라고 하는 황산이랑 가산화수소를 섞은 용액을 이용해서 클리닝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용액으로도 클리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각하는 동안 플라즈마를 맞아서 이 레지스트의 특성이 변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애셔를 사용하는데, 이 애셔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O2 플라즈마를 형성을 시켜주고 이 O2 플라즈마에 의해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트가 주로 카본 계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옥시전으로 이루어진 플라즈마를 쬐어주면 서로 반응을 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애셔 같은 경우는 밑에 바이어스, 요 척에 바이어스를 가해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여기 챔버에다가 오토가스를 넣어주고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줘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식 식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폴리머 레지듀라고 되어 있죠. 자, 식각을 하고 나면 식각 부산물로 폴리머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표면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SPM이나 이런 용액들로 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BOE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제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비아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실같이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포토레지스트가 플라즈마를 맞아서 어떤 특성이 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비아 베일이라고 부르고요. 비아는 이제 이렇게 홀을 뚫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홀을 뚫는 걸 비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플라즈마 인듀스드 데미지라고 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형성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서 식각을 하다 보면 여기 식각하고자 하는 물질에 플라즈마가 계속 쬐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제 트랩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랩이라는 게 뭐 전자나 홀을 포획하는 어떤 에너지 레벨이죠. 그래서 이런 결함들을 형성할 수 있어서 소자 특성을 또 열화시키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16주차 강의는 제가 남아있는 공정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복습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져서 나머지 공정들, 뭐 옥시데이션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름 데포지션 공정, 그 다음에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 이 정도를 좀 간략하게 짧게 요약을 해서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학습 관리 시스템에 공지를 해놨고요. 시험 일자는 12월 21일 저녁 7시이고요. 시험 범위는 16주차 강의 내용까지 진행한 걸로 시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서 16주차 강의 내용이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복습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한 5주차, 6주차 분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위주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